Right here? No, get out of here! 2017년 10월 1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려한 밤이었어요. 특히 그날은 매년 열리는 대규모 컨트리 음악 축제 루트 91 하비스트 페스티벌이 진행 중이었죠. 공연장엔 22,000명이 넘는 관객이 몰려들었고 모두가 축제의 열기에 취해 있었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 반짝이는 조명,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도시. 사람들은 들뜬 표정으로 춤을 추고 노래하며 축제를 만끽하고 있었죠. 가수 제이슨 알딘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이어가던 그때 한 발, 두 발,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다들 폭죽 소리로 착각했어요. 축제니까 이런 이벤트도 하겠지? 하는 생각에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소리는 점점 더 빠르게 이어졌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총성이야? 도망쳐! 그제서야 상황을 알아챈 관객들은 혼비백산하며 사방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울음소리, 넘어진 사람들, 피로 물든 바닥,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총을 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것. 소리가 공연장 전체에 울려 퍼지면서 총알이 어디서 날아오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저 목숨을 걸고 도망칠 뿐이었어요. 단 몇 분 사이에 아수라장이 된 공연장. 관객들은 무대 옆, 스탠드 아래, 심지어 쓰러진 자동차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누군가는 친구나 가족을 찾아 울부짖었고 어떤 부모는 아이를 껴안고 온몸으로 막았죠.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은 32층 높이의 호텔 창문에서 시작됐습니다. 만달레이 베이 호텔의 한 객실에서 스티븐 패덕이라는 64세의 남성이 자동 소총을 난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호텔방 2개를 오가며 무려 10분간 1000발 이상의 총알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평범한 64세의 은퇴자였습니다. 도박을 즐기던 부유한 남성. 겉으론 그게 전부였어요. 수십억 원대의 재산, 라스베이거스에서 즐기는 도박과 크루즈 여행,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한 채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남자였죠. 그는 평생 전과 한 번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군 복무 경험도 없었고 단순한 교통 위반 외엔 경찰과 엮인 적도 없었죠. 사건 발생 6일 전 그는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호텔 32층 스위트룸에 투숙합니다. 이건 공짜였어요.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으로 큰돈을 쓰는 VIP에게 흔히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였죠. 그는 호텔과 자신의 집을 수차례 오가며 무려 20개가 넘는 가방을 옮겼습니다. 그 안에는 자동소총, 수천 발의 탄약, 그리고 각종 장비들이 들어 있었어요. 아무도 그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죠. 더 충격적인 건 그가 2개의 방을 연결해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32층 스위트룸, 하나는 바로 옆방. 거대한 창문 2개를 망치로 부수고 2방을 오가며 총격을 이어갔어요. 그는 창문 밖으로 공연장이 완벽히 내려다 보이는 위치를 골랐습니다. 이건 철저히 계산된 선택이었어요. 가장 미스터리한 건 그의 동기입니다. 범죄 수사 전문가들도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어요. 정치적 목적? 종교적 신념? 개인적인 원한? 어느 것도 그의 범행과 연결되는 게 없었습니다. 수사 결과 그는 극단적 나르시시즘, 즉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자 하는 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이 내 이름을 기억할 거야 라는 이상한 집착이 범행을 부추겼다는 거죠. 패덕은 가족과도 떨어져 살았고 이웃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960년대 악명 높은 은행 강도로 FBI 수배 리스트에 오른 사이코패스였어요. 그런 유전적 심리적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사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지만 끝내 그의 진짜 동기는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무기들 단순한 총기가 아니었어요.
총알을 엄청난 속도로 발사할 수 있는 AR-15 계열 반자동 소총에다가 범프스톡이라는 장치를 부착했죠. 이 장치는 반자동 소총을 마치 자동 소총처럼 작동하게 만들어줘요. 덕분에 그는 단 몇 초 만에 수십 발의 총알을 쏠 수 있었습니다. 축제장을 내려다보며 1000발 이상의 총알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부었죠. 수만 명이 무방비 상태로 있던 곳, 단 몇 분 만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총격이 끝난 후 경찰이 그의 방에 진입했을 때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그곳엔 무려 23정의 총기가 발견되었습니다. 탄창만 해도 100발 이상 들어가는 대용량 탄창이 대부분이었죠. 여기 양각대와 조준경 같은 부착 장치까지 사용하면서 그야말로 치밀하게 준비된 살상 도구들이었습니다. 그의 집에서도 19정의 추가 총기와 수천 발의 탄약, 심지어 폭발물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만달레이 베이 호텔 32층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이곳은 공연장을 완벽히 내려다볼 수 있는 고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래에 있었고 그는 400야드, 약 366m 거리에서 공격했죠.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 공연장 안에서 그를 향해 반격할 방법도 없었어요. 게다가 그는 두 방을 오가며 사격했기 때문에 위치를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경찰이 총알이 날아오는 방을 찾는 데만 17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혔어요. 총격 시작 후 첫 9초 동안엔 완전 자동화기로 80발에서 100발씩 쏘았고 이후에도 몇 초간 쉬었다 다시 사격을 반복했죠. 경찰이 그의 방에 진입했을 땐 그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방 안엔 온갖 무기가 널브러져 있었죠. 10분간의 총격과 72분의 경찰 대치 후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총격이 시작된 후 첫 신고는 불과 몇 초 만에 접수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빌리지 쪽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라는 비명이 경찰 무전에 쏟아졌죠. 하지만 문제는 총알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 총소리는 공연장 스피커와 섞여 폭죽처럼 들렸고 심지어 일부 목격자는 인근 호텔인 럭소르에서 쏘고 있어요 라고 잘못된 정보를 전하기도 했어요. 결국 경찰은 만달레이 베이 호텔 32층에서 총구의 섬광을 발견하고 범인의 위치를 확인했죠. 그런데 범인의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즉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공대 SWA팀이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기로 결정했죠. 실제 방 안으로 진입한 건 총격이 시작된 지 72분 뒤 밤 11시 20분이었습니다. 특공대는 폭발물을 이용해 방문을 터뜨리고 방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의 대응이 너무 느렸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32층에 도착한 경찰이 곧바로 진입하지 않고 1시간 넘게 기다린 점이 문제로 지적됐죠. 경찰 측은 단독범인지 공범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라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범인이 사용한 AR-15 소총은 고속탄을 발사할 수 있어서 무턱대고 진입했다가는 경찰마저 희생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72분의 침묵 동안 61명이 사망하고 86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이 더 빨리 움직였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날의 충격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중엔 총상뿐만 아니라 혼란 속에서 도망치다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많았죠. 희생자 중 가장 어린 사람은 20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67세였어요. 어떤 부모는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싸며 총알을 막아냈고 어떤 연인은 서로를 끌어안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단순한 찰과상부터 심각한 총상까지 부상자들이 속출했어요. 현장에선 구급차와 경찰 차량 그리고 시민들의 개인 차량까지 동원돼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실어 나랐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도
수많은 생명을 구한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웅은 자신의 몸을 방패 삼은 한 남성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공연장 한복판에서 그는 옆에 있던 크리스탈 고더드와 에이미 맥카슬린 두 명의 여성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며 보호했습니다. 총알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그는 여성들에게 "난 괜찮으니 도망가세요" 라고 외쳤고, 두 사람은 그의 희생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죠. 안타깝게도 두 여성은 당시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라 해당 남성의 인상착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친구들과 공연장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곧바로 자신의 차를 몰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딸과 사위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 7명을 더 태워 총격이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죠. 이 사건으로 미국의 총기 규제에 관한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먼저 그가 사용한 범프 스톡이라는 장치. 이 장치를 이용해 패덕은 몇 초 만에 수십 발의 총알을 쏠 수 있었죠. 이런 장치가 일반인의 손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네바다주의 느슨한 총기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네바다주는 미국 내에서도 총기 소유 규제가 가장 느슨한 주로 손꼽히죠. 총기를 구매할 때 면허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픈 캐리, 즉 총기를 노출하고 다니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심지어 자동 소총과 기관총도 등록만 하면 소유 가능합니다. 패덕은 총기 33정과 수천 발의 탄약을 합법적으로 구매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었죠. 경찰은 사건 후 그의 차량에서 질산 암모늄 등의 폭발물 원료를 발견했어요. 만약 그가 폭발물까지 사용했다면 피해는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사건 이후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범프 스톡 같은 장치의 규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급증했죠. 하지만 미국 총기 협회, 즉 NRA는 여전히 강력한 로비로 규제 강화를 막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항상 같았어요. 총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하지만 이런 주장 뒤에는 NRA의 정치적 영향력과 미국 내 총기 산업의 막대한 자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국제범죄단체인 ISIS는 패덕이 자신들의 전사라며 그가 몇 달 전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짓으로 밝혀졌죠. 패덕의 행동은 흔히 사이코패스적 특성과 일치합니다. 냉소적이고 고립된 성격,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통해 통제와 우월감을 느끼려는 욕구. 그는 도박으로 큰 돈을 벌기도 했지만 최근 몇 년간 재산을 급격히 잃어가며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범행은 자신이 세상에서 느낀 좌절과 분노를 불특정 다수에게 폭발적으로 표출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패덕은 단순히 감정적인 충동으로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그는 사건 몇 주 전부터 라스베이거스의 여러 대규모 축제를 철저히 사전조사했습니다. 2016년 Life is Beautiful 콘서트를 찾았고 2017년에는 시카고의 롤라팔루자 축제를 조사했어요. 그의 방에서는 어떤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가 남긴 흔적 속에서도 명확한 동기는 찾을 수 없었죠. FBI와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10개월간의 조사 끝에 그의 동기를 밝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는 결국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았죠. 미국의 총기 규제에 대한 논의는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총기 규제는 미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치적 구조에 깊이 얽혀있기 때문이었죠. 첫 번째, 미국 수정헌법 2조, 무기를 소지하고 사용할 권리는 침해받을 수 없다. 이 조항은 미국인들에게 총기가 단순한 무기가 아닌
자유와 독립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총기협회에 강력한 로비가 있었어요. NRA는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로비 단체 중 하나입니다.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지원하며 총기 규제 반대의 선봉에 서왔죠. 2017년 당시 공화당은 NRA로부터 약 5,500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건 이후 NRA의 로비는 더 강화됐고 총기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총기 구매 열풍으로 이어진 것이죠.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던 라스베이거스 빌리지 페스티벌 그라운드. 원래 이곳은 매년 컨트리 음악 팬들로 가득 찼던 축제의 장소였어요. 하지만 사건 이후 이곳은 영원히 폐쇄되었습니다. 만델레이 베이 호텔 32층에 135호, 134호 객실 또한 사건 이후 영구 폐쇄되었습니다. 호텔 측은 객실 번호를 아예 지우고 층의 이름까지 바꾸어 버렸어요.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는 매년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리고 있어요. 사건 직후 수많은 사람들이 꽃과 촛불 그리고 추모 메시지를 들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중 몇몇은 사건 당시 총격을 피해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죠. 사건 이후 라스베이거스 경찰과 도시 당국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비를 세우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기준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미국은 지금도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답을 찾으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 나오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